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부 컨설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을 갖고 그거는 이제 음식의 좋은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생리부 컨설팅이 이걸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생리부 컨설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올해도 광주에서 이제 1.0대 내신 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몇 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수시에서 딱 아이들이 생활기록부 갖고 와가지고 이걸로 어느 정도 등급대 학교를 어느 정도 의대를 갈 수 있느냐라고 보통 물어봅니다. 근데 광주에서 생기부 컨설팅 같은 거 한 번도 안 받았던 애들 보면은 대부분 지원 유제로 전남대 의대를 거의 다 갑니다. 전남대 의대나 조선대 의대 이쪽을요. 위쪽에 있는 대학들을 생각보다 거의 못 뚫습니다. 1.00인 애들도 인서울 의대를 잘 못 뚫습니다. 광주에서. 이게 1.00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등급이냐면요. 3년 동안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데 그 놓치지 않는 게 전 과목에서 놓치지 않으면 1.00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딱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은 등급인지 이제 딱 감이 오실 텐데 1.00인 애가 인서울에 있는 의대만 6개 더 전부 다 쓰고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방대 의대는 절대로 못 쓰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요. 이게 생기부 컨설팅 하는 아이들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상산고에서 하는 애들은 작년에 3.2까지는 내신 등급 받는 애들까지는 의대들을 일단 보냈고요. 그다음에 인서울 의대를 간 애들은 한 2.0 정도까지는 어쨌건 인서울에 있는 상산고 친구들을 의대를 보냈습니다. 물론 인서울은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건 대략적으로 이런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들이 조금 많이 아이들이 좋게 나온다는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글씨가 좀 보이실까요? 네. 아이들이 가는 게 수시가 6장, 정시가 3장으로 해가지고 총 대입에서는 9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시로 왠지 대학을 가는 게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이고 수능 한 방이 깔끔해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상산고에서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갈까요?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갈까요? 현역은 수시로 서울대랑 의대를 약 2배 정도 보냅니다. 이게 물론 정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정시는 재수, 3수, 4수, 5수, 6수까지 있고 그 n이 6보다 넘어가가지고 붙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 아무리 의대를 보내시려고 해도 5수 이상을 아이한테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휘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상산고에서 딱 거둘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생기부를 컨설팅함으로써 의대를 보내기가 생각보다 되게 유리해집니다. 일단 광주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의대를 가는 전형은 현실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할 때도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생각보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이 의대를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대 등급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좀 낮은 학교들을 선택해서 가는 교과로 가는 방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인하대 의대가 어쨌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 중에 가장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1.00대 애들이 보통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학교들을 지원을 하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애들이 왜 못 쓰냐라고 하면은 쓴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한테 어떤 심화 탐구들을 해야 되는지 의대에 갈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지역에서 보통 의대를 가는 고등학교가 4개 중 1개 정도에서 1명 정도 갑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거를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제가 경남 지역에서 이 생기부 컨설팅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경남 지역 전체에서
그 친구가 참고로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에서 서울대 의대를 딱 한 명 갔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내신은 1.00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대 의대를 일반고에서 가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남 지역 전체에 0.02% 정도 1.00이 있거든요. 내신 1.00을 맞는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0.02% 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을 서울대 의대에 보냈다라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건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학종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애들은 현실적으로는 일반고에서는 생기부 컨설팅을 다들 준비를 합니다. 물론 정시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정시로 의대를 일반고에서 가는 거는 대치동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1학년 1학기를 딱 끝내보니까 자기가 내신 등급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1학기가 끝나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에 자기가 절대로 수학이랑 과학 같은 거를 넘을 수 없는 애들이 몇 명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숙명여고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계 여고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여고입니다. 거기서 1등급 커트라인을 수학을 50점 정도로 내게 만들었어요. 학교 시험을. 근데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웬만한 일반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학교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는 풀 수 없다를 이제 딱 알고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은 1학기 끝나자마자 바로 지방으로 전학을 갔는데 그게 되게 재밌던 게 그거 덕분에 선생님들이 지역마다 통계를 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숙명여고에서 5.2 정도 받던 아이가 그 세종시로 갔습니다. 세종시로 남은 기간 동안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딱 한 번 빼놓고 전 과목으로 1등급 받았습니다. 모든 과목에서요. 딱 한 과목 2등급 받고요. 그러니까 5등급 받던 애가 어쨌건 전 과목을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안으로 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천안으로 간 아이는 1.5 정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대치동이랑 그 다음 대치를 벗어난 지역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지역이다라고 해도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상상고랑 외대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입 같은 거 이렇게 상담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런 설명회 같은 걸 할 때 대치동에서는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과정은 한 번쯤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공부를 이제 적당히 잘하는 지역 가면은 그래도 중학교 한 2학년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지역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치동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는 저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 계실 텐데 실제로 상위권 대학으로 몇 명 정도 뽑는가를 퍼센트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약대에서 뽑는 인원이 일단 수시랑 정시로 약 1,700명 있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약 5,000명 정도 뽑습니다. 스카이가 이제 약 10,000명 뽑고요. 그 다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가 약 10,000명 뽑습니다. 그 다음 카이스트, 포항공대,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켄텍이 약 2,000명 정도 뽑고 교대가 4,000명, 그 다음 사관학교에서 약 800명 정도를 뽑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에서 뽑는 인원 중에 한 8%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를 명문대라고 일반적으로는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9등급 체제에서 여기를 가려면 평균적으로 몇 등급 정도를 맞아야 되냐면 이 동네에서는 1.5 정도 맞는 아이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런데 1.5가 등수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300명 기준으로 4등까지 들어갑니다. 보통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이 동네에서 학종으로 가는 것들이 학종이나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느낌으로 좀 오실 겁니다. 의대를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상위권 대학이라고 불리는 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학종을 어떻게 뽑는지 아니면 뭐 교과를 어떻게 뽑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많이 뽑고 싶어 합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재수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자기 내신 등급이 딱 벌써 이미 고정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등급만 딱 내고 수능에 최저만 어느 정도 맞추면 좋은 학교를 이렇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아이들이 교과 전형을 계속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을 좋은 대학에서 완전히 못 없애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과 전형이 없어지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4.8이라는 수능 체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대 교과 전형으로 실제로 고려대를 오는 학생들이 몇 명 있냐? 서울 밖에서는 전상훈 빼놓고는 없습니다. 고려대 교과 전형으로 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건 굉장히 좀 그런 점이 있고 가장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왜 많이 뽑으려고 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자기의 어떤 생기부 수준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3년 동안 뭔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기가 잘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랑 봐도 자기가 이제 내신 능력이 좀 높은 애들한테는 학교에서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주고 생활기록부를 어떻게든 잘 써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기록부가 좋은 줄 알고 웬만한 학생들이 거기 나와 있는 작년에 몇 등급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었는가를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여기 15개 대학 같은 경우는 6대1로 나타납니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25대1에서 30대1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 전형으로 붙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논술 전형이랑 정시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까 음식을 비유로 들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재료입니다. 국어랑 영어랑 수학 성적이 안 나오고 나서 사실 좋은 대학을 간다? 그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할 때 사실 등급이 엄청나게 나쁜데 인서울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인서울에 이제 전형 몇 개 이제 학교들의 종합 전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이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등급 애를 올해는 가천대를 넣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쨌건 그런 거 일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4등급 때 애들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면 그렇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만으로 덤비는 거 그거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랑 수능을 같이 하면서 어쨌건 그 다음에 자기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챗GPT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쓸 때는 대부분 챗GPT를 이용했다라는 것들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일정 성적 이하 애들한테는 그냥 다 챗GPT로 써줬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는 일정 성적 이하 애들한테는 생활기록부를 한두 줄 써줬어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어차피 걔네들이 생활기록부 갖고 대학을 갈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몇백 명 거를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챗GPT로 쓰죠, 선생님들이. 500자가 그러면 금방 나오니까. 근데 챗GPT로 그렇게 쓰면은 이 얘가 뭐 쓴지 잘 쓴지 대부분 압니다. 지금 올해 1학년 1학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애들 생활기록부를 원래 이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한 학기마다 생활기록부를 쓰는 거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캔슬이 됐거든요. 근데 1학년 1학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생기부를 이제 고쳐달라고 저한테 이제 의뢰가 계속 들어와서 생기부들을 전국에 있는 생기부들을 이렇게 다 받아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고친 것들을 가져가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자기가 어느 학교에 지원할 건데 이렇게 좀 고치면 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를 얘기하면은 저는 그 학교의 입맛들에 맞게 대략적으로 고쳐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내주게 하면은 선생님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대부분은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잘하는 학생일 경우입니다. 못하는 학생은 어차피 생기부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상상고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의 생기부를 선생님들이 한 장 한 장 굉장히 신경 써서 다 써줬습니다. 근데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도 선생님들이 다 챗GPT로 1학년 1학기 걸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인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생기부를 쓰는데 선생님들이 챗GPT로 돌리는 걸 보고 나서 돌린 거를 그냥 그대로 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력을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러면 1.0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뒤에 애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생기부가 그래서 1학기 애들이 되게 많이 무너졌었는데 근데 더 다행한 것은 이제 한 1년 단위로 좀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쨌건 좀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어쨌건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 못 써주는 학교들을 대략적으로 좀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내신 등급을 잘 못 갈 것 같으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지금 학교들 중에 예를 들어 지금 2028년도에 어떻게 이제 대입 전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한 학교가 3학교밖에 없긴 한데 서울대, 경희대, 건대 있습니다.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성취 평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A, B, C 갖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신에서 생기부에서 실제로 하는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만큼 등급이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학교들이 경희대만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은 밑에 학교들도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등급 갖고 애들을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로 관심 있는 애들은 열심히 수행평가를 할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들이 점점 많아질 거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활동들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애들부터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진로활동, 교과활동 이렇게 그다음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써주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고를 예로 들어드리면 상상고는 자율활동할 때 SSEP라는 상상고 내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과학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하는 상상고 내부의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그거에 수시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상상고 생기부는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자율활동이 끝내주게 써집니다. 근데 일반 학교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활동에서 자기가 반에서 뭔가 한 활동들이 써집니다. 근데 자기 반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약간 친구들끼리 아닌 그 학교 축제 준비를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이 애들 자율활동에 써져 버립니다. 근데 상상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과학 실험들을 어떻게 했고 어떤 이제 교수님들과 이런 것들을 뭐 해볼 수 있는 교수님들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적히고 동아리 활동들도 학교에서 기구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전문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상상고들은 다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고는 3등급 애들이 의대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고에서는 3등급 애들이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송파 지역 이제 강남 3구라고 하면 강남구 서쪽은 송파구인데 송파구가 제일 못하거든요. 송파 지역에서 1.3인 애들이 의대 잘 못 갑니다. 생각보다. 상상고랑 완전히 다르죠. 네. 일단 저희가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목표가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의 수직적 서열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없애자 하고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상호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마다 깔린 과목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140개 정도 됩니다. 과목이 한 140개 정도 깔렸습니다. 일반고는 평균적으로 60개 정도 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상고랑 일반고는 깔린 과목의 내용이나 심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상상고 애들이나
아니면 외대부고 애들은 그것 때문에 죽는 소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반고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더는 일반고에서 공부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전공한 과목이 아닌 거를 공부에 가면서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는 완전히 아니고 그 다음 학교의 수직적 서열화를 좀 없애겠다. 그래서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를 일반고로 막 전환하겠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올해 1학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반고에서는 실험이나 아니면 이런 심화 과정, 심화 탐구 보고서를 하는 활동들이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어떤 걸 아냐면 어차피 자기가 인서울 학교는 못 간다는 걸 다 압니다. 왜냐면 일반고에서는 5등급 체제에서 내신 2.2가 넘어가면 어차피 인서울을 못 갑니다. 근데 내신 2.2까지가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냐면 20% 정도가 2.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그런 것들 탐구보고서 같은 것들을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들만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나 아니면 전사고나 자사고로 가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과거보다 지금은 더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바뀐 건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학교는 이제 글씨가 조금 안 보이는데 스카이나 서성환이나 중경외시 정도를 가야 그래도 대학을 간 거다라고 얘기를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경외시까지 갈까요? 실제로는 스카이 가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2%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가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현실적으로는 10%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가 인서울을 가는데 인서울 아이들이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인서울을 못 가면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전혀 않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방 4년제를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많이 하는 게 좋고 이번에 5등급제에서 현실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라인들을 광주 지역에서 한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쯤에서 이제 라인이 결정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수의대나 의치한의학을 가려면 의치한의학은 1.1 정도 나와야 됩니다. 5등급제에서는. 수의대까지 가려고 해도 1.3까지는 나와야 과기원이나 연고대랑 수의대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본 대학을 가려면 1.8등급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1.8등급까지가 대략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등급을 만약 아이가 못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맞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아이가 어쨌건 1.8등급을 못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현실적으로 생기부를 잘 쓰든 못 쓰든 인서울 중위권 이상의 대학은 못 갑니다. 물론 상상고는 아닙니다. 상상고는 2.5 정도 돼도 연고대 갈 겁니다. 학교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2.2등급 정도 맞아야 그래도 약간 들어본 대학들 동국대, 인하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어떤 게 돼 있냐면 등급 인플레가 생각보다 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 1등급 내에서 성적 간극이 계속 이렇게 생기고 학교에서는 이거를 평가할 방법들을 찾고 있고 결국에 특목 자사고 애들 중에 1등급 애들은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세화고나 중동고 같은 데서 1.0인 애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컨설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생기부는 과거보다 학교에서 더 밀어주고 또 하나 더는 아예 학교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원에 아이들 생기부를 좀 써달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대치동에 있는 학교인데 1등부터 5등까지의 생기부를 다 갖고 온 다음에 얘네 것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여주세요를 아예 요청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가 기재가 안 됨으로써 학교가 실력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내신 등급이 중요해가지고 어쨌건 갑방고 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이제 좀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쉬운 학교로 엄청나게 전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갔을 때 일단 내신이 1.8이 안 되면은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뭐 생활기록부를 잘 쓰든 못 쓰든 일반고에서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어쨌건 전략적으로 성적이 좀 못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목자사고들은 지금 특별한 활동이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수행평가는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1학년이랑 2학년이랑 과거 지금 현재 2학년들이 1학년이었을 때보다 수행평가가 지금 아이들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부 퀄리티가 훨씬 이제 좋아질 거고 전사고나 이런 데서는 심화활동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지금 2008년도에 수능이 될 때 어떤 게 있냐면 사회랑 과학을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과목이 앞으로 수능에 나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이들이 공부한 것들은 수능이 안 나오니까 이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대학별 고사가 다 생길 겁니다. 그냥 대학별 고사가 면접 형태로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갖고 이제 준비해 줄 수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가시는 상상고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가능하면 이렇게 좀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것들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 지금 이게 가장 많이 많았죠. 미적분 안 보고 공대를 갈 수 있냐. 네, 미적분 안 보고 공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사실 이런 수능에서는 미적분을 안 보고도 공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인서울의 중상위권 학교들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쨌건 지금도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대학들에서는 사회과학 탐구를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싶고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거고 수능에서 이제 문이과 지원은 조금 이렇게 구분이 없어지겠지만 대학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수능의 중요성은 더 떨어질 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뽑는 아이들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시로 뽑는 아이들 중에서도 학생부 평가를 계속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권 학교에서는 어쨌건 수능이랑 학생부를 둘 다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등급도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수능 성적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없어질 거고 검정고시로 들어오는 아이들한테도 검정고시 대체 서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뭘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고 서울대는 실제로 그걸 계속 엄청나게 심화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인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약간 슬픈 거는 중학교 3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인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현재 초6부터는 갑자기 학생들의 인구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구 절벽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아이 때부터는 수능으로 이제 그렇게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 강화될 거고 대학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에 따른 교과목 설계가 좀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 계속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심화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메디컬 최고학부를 지원한다면 어쨌건 내신 등급을 잘 받으면서 잘 만들어진 학생부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좀 유리해질 거고요. 그 다음 학교 간 수준 차이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는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능을 안 준비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필수 과목 선택하는 것들을 학교들에서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아마 축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0.01점 차이를 지금 계산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한양대나 연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지금도 서류 평가들을 다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었는가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중경외시 라인들도 앞으로는 교과전형에서 어느 정도는 서류 평가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학과 과목들을 얼마나 들었는지 평가하는 방안이나 아이들이 과목을 어려운 거를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안 주어졌지만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언제 제대로 된 발표가 나냐면요. 내년 4월이 돼야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카더라가 많고요.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이제 구체적인 라인 이제 이런 발표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 현재처럼 유지되지는 않고 어쨌건 대학들에서는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면접이나 노출고사들은 확대될 거고 메디컬 같은 경우는 수능만으로 뽑는 학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선발 기준을 높이는 뭐 과락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면접을 도입하거나 하지만 검정고시생을 위한 어느 정도 사각지대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서울대가 발표한 것들을 한번 봐볼게요. 서울대가 발표한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모든 학교들은 서울대가 일단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연고대가 자기들은 대입 전형을 어떻게 하겠다 발표하고 그 다음 중경예시랑 서성안이 어떻게 하겠다를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어떻게 바꾼다라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 어려운 과목들을 듣거나 제2외국어를 했을 때 가산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수능 평가를 지금보다 좀 많이 줄일 거고 그 다음 이것 때문에 어쨌건 수능과 고교육의 계리의 파행 운영 가능성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교과 반영을 20에서 40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한번 잘 본다고 해가지고 대학을 서울대를 가는 거는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정시 40%에서 30%로 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부전공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약수령 같은 경우는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논술 약수령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하면은 실제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계내 봤는데 어쨌건 서영고 서성안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매년 통계를 내는데 논술로 들어온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계량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수능과 학생부의 변별력이 줄어가지고 논술 같은 경우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정부에서는 계속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논술 같은 경우는 사교육이 없으면 좀 힘듭니다. 이게 인문계 논술로 인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한 어느 정도 국어하는 애가 1년 정도 공부하면은 인서울 웬만한 대학을 논술로 잘 뚫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수리논술은 그게 잘 안 되고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요즘 완전히 수능 문제에서 내는 걸로 거의 고착화가 됐습니다. 연대랑 고대는 다릅니다. 연대랑 고대는 올해 외국 수학경시대 문제를 갖고 왔더라고요. 인도 수학경시대, 파키스탄 수학경시대 문제들을 몇 년 전에 나온 걸 숫자를 조금 바꿔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 빼고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30번 문제, 22번 문제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아이들이 풀 수 있는 형태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속 너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으로 좀 할 수 있게 내라 하다 보니까 어쨌건 좀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내는 형태로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가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 시험에서 5등급, 1등급, 4등급을 내신에서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5등급, 1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다 포기하고 그냥 수리논술로 연대를 가겠다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수학을 진짜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이었냐면 3년 동안 학교의 내신에서 수학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린 게 한 개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쉬운 학교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포기하고 수학 공부만 해가지고 수능에서 6등급, 1등급, 6등급을 국수형을 받고 연대를 합격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때 사실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었는데 가톨릭대 의대를 논술로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는 어쨌건 그래도 국어를 상대적으로 좀 못한 학생이었는데 결국 수능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어쨌건 수학만 잘하면 그렇게 의대나 이런 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어떤 옵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하나만 갖고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학종 교과 정시는 어쨌건 지금까지 유사한 형태가 되긴 할 거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학이나 검정고시하고 나서 수능만 치르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돈이 있다고 하면은 돈이 있고 만약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 방법이 연고대 가는 거는 더 유리하긴 합니다. 유학시키고 나서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 보내고 다시 리턴하게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 다음 수도권 학생의 지방 전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아이들이 가려고 하냐면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이렇게 가려고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충남으로 가는 게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충남 지역 인재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의대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건 충남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학부모가 실제로 준비하는 거죠. 이게 먼저 학생부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언제 고려를 하냐? 중학교 3학년 끝날 때나 그러니까 3학년 12월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2월 달에는 반드시 한번 컨설팅을 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이 학교를 갔을 때 학교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탐구보고서들을 어떻게 써보는 게 좋을 것이다 정도를 좀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안 받아두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걸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결국 안 합니다. 이게 광주에서 이 동네가 공부를 잘하는 이제 동네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동네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학생은 한 반에 2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탐구보고서 쓸 아이들은 그런 것들은 미리 아이가 준비해놓고 방향성들을 다 안 잡아놓게 되면은 어차피 안 씁니다. 그리고 내신 준비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차피 내신 등급 안 되면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지금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공통수학 안 끝내놨다? 현실적으로 네, 인성으로 못 갑니다. 그건 네, 확실한 거죠. 그리고 수능 준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걸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하면은 이 동네에서는 다 커버가 되고 상상고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수능 준비가 커버가 됩니다. 제가 올해 고려대학교 같은 과를 학생들을 2명을 합격시켰거든요. 산업공학과라는 과를 합격시켰는데 하나는 일반고 학생이고 하나는 상상고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언제 갖고 왔냐면 8월 달에 이제 제가 이 점수대로 어느 학교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갖고 온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다음 거는 이제 상상고 학생이었는데 상상고 이제 3점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제가 1학년 때부터 모든 어떤 생활기록부에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다 맞춰서 컨설팅을 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상상고나 외대 부분은 그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1.4 정도 됐고요. 고려대 산업공학과를 갖고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일반고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을 1.4 그러니까 300명 기준 4등 정도가 어쨌거나 이제 한 3등 아니면 뭐 그 정도가 이제 1.4가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절대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성실하고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은 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웬만한 학생들이 하기 버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딱 보게 되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대목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수업 태도가 바르고 집중을 잘하고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 수열의 정의와 원리를 잘 이해함. 왜 이게 충격적인 말이냐면 이 아이는 모의고사 봐도 수학이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고 3년 동안 한 번도 수학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거를 모를까요? 지수와 로그와 삼각함수, 수열을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가 특별히 활동한 게 아무것도 없다를 그냥 써놓은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내신 공부만 그냥 열심히 했다를 이런 것들에 써놓은 겁니다. 뭔가 추가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수행평가한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딱 보고 나서 불가능하다고 그냥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으로 가자라고 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상상고 학생 겁니다.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어머님께서 한번 잠깐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잠깐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왜 다르냐면 아는 단어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학교 내에서 주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 기록부로 이런 것들을 아이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가져가면 이런 것들을 상상고는 다 억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을 잘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3 정도 됐습니다. 내신 능력이. 하지만 수학을 좀 못했기 때문에 의대를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것과 미리 할 수 없는 것 중에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볼게요. 이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어떤 과를 갈 것인가를 선택해 놓지 않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탐구 보고서를 써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어떤 진로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로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얻으시면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실 때는 저희 같은 컨설턴트한테 문의를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과거에 합격한 학생들의 기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선행학습이나 자기가 관련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좀 해놔야 되죠. 그리고 수능 준비를 지금부터 하겠다. 그건 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사실 수능 준비를 하셔도 되고, 왜냐면 어느 정도 내신 준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실 수능 준비는 다 되기 때문에요. 미리 할 수 없는 것, 생각은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쨌건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하고, 챗GPT 같은 경우는 아이가 조금 사용을 할 줄 아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챗GPT 같은 경우 그 챗GPT 프로가 29,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월에. 근데 그 29,000원 내고 한번 아이들한테 써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챗GPT를 고등학교 딱 입학하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다 사용하는데 사용해보지 않으면 어차피 사용법을 애들이 모르고 너무 대충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를 사용한 결과값만 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값을 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뭔가를 더 심화돼가지고 내가 이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라는 느낌을 알려면 챗GPT를 좀 고급 기능들을 아이들이 사용을 해보고 가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확고한 진로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기 좀 들어가기 쉬운 과를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주는 게